안녕하세요. 지금도 활발하게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50대 여자입니다. 예전에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들었던 심야 라디오에서 이런 말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내 삶의 가치는 훗날 내가 죽었을 때 진심을 다해 나를 그리워하고 내 죽음에 슬퍼할 사람들이 흘리는 눈물로 증명된다고요. 그 말이 종종 생각이 나는 요즘 저는 매일 제가 사랑했던 사람들을 그리워하며 그 사람들의 삶의 가치를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저는 26살, 지금 보면 참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뭣도 모르고 한 결혼은 아니었지만 그만큼 사람과 이 결혼에 확신이 있었기에 할 수 있는 선택이었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어요. 대기업 화학 공장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던 남편과 20대 초반에 만나 3년의 연애 후 결혼을 했죠. 근데 저도 남편도 그 당시 막일을 시작한 터라 여러모로 준비가 안 됐었는데 마음만 앞서서 결혼 이야기를 했던 거였거든요. 그럼에도 제가 어린 나이에 결혼을 결심했던 건, 아니, 이 결혼에 확신을 했던 건 바로 저희 시부모님을 만나 뵌 후였어요. 시부모님을 만나게 된 건 따로 결혼 전 찾아갔던 건 아니었고요. 남편의 사촌 형이 결혼한다고 해서 제가 함께 간 날이었어요. 따로 양가 부모님들을 뵙거나 상견례를 마친 후가 아니었지만 이미 친척 어르신들은 저를 보고 "윤수 색시될 아가씨네" 하고 엄청난 질문들을 해대셨죠. "형이 갔으니 이제 빨리 날 잡아서 가라. 색시될 사람은 무슨 일 하냐? 언제 국수 먹냐? 빨리 식 올려서 첫애 일찍 가져라" 등등 아주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때 온갖 관심에 제대로 답도 못하고 있을 때 저를 구제해 준 건 남편이 아니라 바로 저희 시어머니셨어요. 그날 처음 뵌 거라 아무래도 시어머니께서도 저를 잘 모르시고 물어볼 것도 많으셨을 텐데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저를 옆에 딱 붙이시더니 친척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유, 남의 집 며느리한테 되게들 관심 많네. 내 며느리는 내가 알아서 챙길 테니까 오늘 경사 맞은 동서한테 가보세요들. 영수가 정신 없지? 우리 먼저 들어가서 앉아 있자." 그리고 곧장 절 데리고 식장에 들어가서 앉으셨는데 따라온 남편에게 "너는 오늘 집안 어른들 많이 오는 거 알면서 영숙이를 왜 데려왔냐? 영숙이가 불편할 자리에 왜 굳이 끌고 오냐?" 꾸중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정신없는 날 봐서 너무 아쉽네. 그래도 우리 선생님 얘기 너무 많이 들어서 내가 만나고 싶었는데 이렇게라도 얼굴 보니 참 좋네." 의아했던 게 시어머니께서 저를 선생님이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왜 날 선생님이라고 부르시지? 혹시 내 직업을 잘못 알고 계시나 했는데 나중에 남편에게 듣기로는 사실 시어머니께서 며느리 될 사람이 간호사였다는 걸 듣고 굉장히 좋아하셨대요. 사실 시어머니께서도 젊으셨을 때 간호사가 되고 싶으셨는데 형편이 넉넉지 않아서 기회가 닿을 수 없으셨대요. 그래서 간호사인 제게 묘한 동질감과 동시에 애틋함을 가지고 계셨다고요. 그날 만남 후 저는 먼저 남편에게 시부모님을 정식으로 뵙고 싶다고 했었어요. 더 미룰 필요도 없이 그냥 그날 시어머니와의 만남은 제게 신선한 충격이었거든요. 처음 만나는 사이에도 저를 마치 딸처럼 자연스럽게 챙겨주시고 마지막에 헤어질 때는 제 손을 잡아주시며 "바빠도 밥 거르지 말고 일하라" 라고 하셨던 얼굴이 계속 생각나기도 했고요. 아무리 시부모님이라고 해도 뭔가 그 따스함에서 이분은 왠지 쭉 내 편이 되어 주실 것 같다는 이상한 느낌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건 착각이 아니었어요. 결혼 후 시어머니께서는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제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건 제가 결혼하고 1년도 지나지 않았을 때 있었던 일이었어요. 그날은 당시 제가 근무하던 병원에서 오전 근무만 하고 오후에 시어머니를 만나서 식사를 할 계획이었어요. 근데 무슨 타이밍인지 그날따라 환자들이 엄청나게 몰려오는 겁니다. 한 분 처치를 끝내면 저기서 또 한 분이 들어오고 뒤돌면
뒤에 환자들 줄이 주르륵 늘어 있는데 진짜 혼이 쏙 다 빠졌었어요. 그러면서 제 기억력도 쏙 빠졌나 봅니다. 그날 시어머니와 한 약속을 까먹은 거예요. 약속도 잊은 채 환자분 한 분 한 분을 상대하고 있는데 그때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항의를 하는 환자의 보호자가 나타난 겁니다. 기억하기로는 그때 그 보호자가 진료 순서로 항의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진료 순서는 그대로였거든요. 사람이 많아서 밀릴 뿐이었고요. 근데 그 보호자는 계속해서 본인들보다 늦게 온 사람들을 먼저 진료를 봐줬다고 병원이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고 참다 못한 제가 가서 침착하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보호자분, 오늘 오신 환자분들이 많아서 오래 기다리신 건 너무 잘 알고 죄송하지만 지금 접수하신 순서대로 진료실에 들어가고 계세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웃기지 마. 내가 저기로 사람 계속 들락날락 하는 거 다 봤다고. 이거 뭐 환자를 가려받겠다는 거야? 뭐야? 니들이 의사고 간호사면 환자 무시해도 돼? 어? 야, 여기 당장 책임자 나오라고 해. 이러다 우리 마누라 잘못되면 그땐 책임질 거야? 지금 생각해도 그때 그 보호자는 참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문제는 그냥 언성을 높이는 걸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밑도 끝도 없이 본인을 무시해서 그러는 거냐며 본인이 들고 있는 슬리퍼를 벗어 제게 던진 겁니다. 다행히 얼굴에 맞진 않았지만 더러운 슬리퍼가 제 어깨에 턱 하는 소리를 내며 맞고 땅바닥으로 떨어졌죠. 병원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종종 이성을 잃은 환자분이나 보호자분들께 오만 가지 당황스러운 일을 당하긴 하지만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마냥 의연하게 대처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때 저는 여러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고 주어진 일을 했음에도 부당한 일을 당했다는 수치심과 모멸감에 땅에 떨어진 슬리퍼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때 여봐요 하는 소리와 함께 굽이 낮은 구두 하나가 제게 슬리퍼를 던진 보호자의 다리로 날아왔습니다. 출처 모를 곳에서 던져진 구두는 보호자의 정강이를 맞고 떨어졌고 보호자는 아 하는 소리를 내며 고개를 숙였죠. 제가 놀라서 보호자를 보다가 뒤를 돌았는데 그곳에는 한쪽은 맨발 또 한쪽은 날아온 구두와 같은 구두를 신고 성큼성큼 다가오는 시어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시어머니와 했던 식사 약속을 잊었던 터라 왜 여기 어머님이 계시지? 하고 의아했던 기억이 나네요. 제가 어머님! 이라고 불렀지만 시어머니께서는 무서운 얼굴로 다가와 제게 슬리퍼를 던진 보호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천박한 인간 같으니라고. 당신이야말로 사람을 그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야? 아니, 아줌마 누군데 나한테 신발을 던져? 나, 얘 엄마 되는 사람이다. 왜? 엄마? 아니, 이 아가씨 엄마라고요? 그래. 당신 같으면 내 자식이 어떤 인간이 던지는 더러운 신발 맞고 있는데 가만히 있겠어? 그리고 이 인간이 어디서 아가씨래? 간호사 선생님이라고 제대로 불러. 당신 의사한테도 아줌마 아저씨라고 불러? 우리 딸이 순서대로 진료 봐준다고 하잖아. 그럼 가만히 기다리긴 하지. 어디서 행패야 행패는. 여기 병원이야 병원. 나중에 그 환자 보호자가 병원에 와서 작성해야 하는 접수 서류를 누락했던 게 밝혀졌고 난리를 부린 보호자는 아니었지만 환자분께서 제게 사과를 하고 가셨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미 저희 시어머니께서 저 대신 불같이 화를 내주셨던 터라 분노가 누그러져서 기꺼이 사과를 받아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것보다 긴장이 풀리고 나니 병원 앞에서 시어머니를 배웅하면서 제가 시어머니와의 식사 약속을 까먹었다는 게 기억이 났어요. 어머님, 어떻게 해요? 제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식사도 못 하셨죠? 정말 너무 죄송해요. 아니다. 너 전화도 안 받길래 혹시 무슨 일 있나 해서 왔던 거야. 그냥 어서 들어가. 너 일 아직 남은 것 같던데 나는 그냥 집에 가서 먹어도 되니까 너도 일 끝나면 바로 집 가서 좀 쉬어라. 고단할 텐데. 그때 시어머니의 표정이나 목소리가 굉장히 굳어 있었는데 저는 식사 약속이나 있고
직장에서도 한심한 모습을 보여준 며느리에게 실망하셨다고 덜컥 겁을 먹었죠. 그날 퇴근 후 집에 와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기 위해 전화를 했더니 이럴 수가 전화도 안 받으시는 거예요. 이런 시어머니의 모습은 처음이었기에 그때 남편을 붙들고 어쩌지 어쩌지 하다가 남편에게 시아버지께서 전화를 해서 시어머니 기분이 어떤지 좀 물어보라고 시켰어요. 남편은 제게 너무 걱정이 많다며 곧 시아버지께 전화를 했죠. 아, 아버지, 안 주무셨어요? 혹시 어머니도 안 주무세요? 네, 네. 아, 사실 남편은 시아버지께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과 그 일 때문에 제가 시어머니께서 혹시 단단히 화가 나셨나 걱정을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때 남편이 제게 휴대폰을 넘겨주며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시아버지께서 제게 직접 할 말이 있으시다고요. 대체 무슨 말을 하시려고 직접 받으시라고 하시나 라는 오만 가지 걱정을 하며 전화를 받았는데 시아버지께서 제게 하신 말씀은 여러모로 제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어, 영숙이니? 다른 게 아니고 참, 네 시어머니가 집에 들어와서 내리 운다 울어. 너 불쌍해 죽겠다고. 오늘 너 있는 병원 가서 보니까 아주 쌩고생을 한다고. 그딴 인간들을 환자라고 쓴소리 못하고 다 비위 맞추면서 일하는 게 너무 안쓰럽고 불쌍하다며 이 가슴이 아프시다고 운다. 지금까지 그저 간호사 며느리라고 자랑만 하고 좋아했는데 정작 네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알지 못했다면서 미안하다는데 너무 걱정 마라. 지금 네 전화 피하는 것도 행여 네 직장에서 언성 높인 것 때문에 너한테 피해갈까 미안하고 창피해서 피하는 거니까. 아, 그건 그렇고 넌 괜찮니? 아마 이때 기억이 저희 시어머니와 저의 관계, 그리고 시어머니라는 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가장 명확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때 전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아, 딸 같은 며느리는 말뿐이 아니라 정말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친딸처럼 생각하시는 거구나 하고요. 그리고 저도 그런 시어머니를 평생 믿고 저희 어머니처럼 모셔야겠다는 다짐도 했습니다. 세상 어느 시어머니께서 일하느라 고생하는 며느리를 생각하며 가슴 아파 우시겠어요? 또 시어머니께서는 저뿐만 아니라 제 가족도 본인의 가족처럼 여기셨어요. 제 남동생이 결혼을 할 때는 제게 따로 돈을 주시며 동생 팁이나 냉장고 같은 혼수 하나 사주라고 하셨고요. 또 저희 아버지께서 30년을 일한 회사에서 퇴직을 앞두셨을 때는 저 몰래 축하 선물로 친정의 축하주로 와인과 꽃다발을 보내주시기도 했어요. 그리고 사람이 경사보다는 조사를 챙겨주는 사람에게 더 큰 고마움을 느끼잖아요. 시어머니께서는 기쁜 순간뿐만 아니라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늘 제 곁에 있어 주셨어요. 제가 결혼하고 3년이 지났을 때 제가 곧 30을 코앞에 뒀을 때였죠. 동생이 아버지 퇴직 기념으로 둘이서 함께 낚시 여행을 갈 계획을 꾸몄었어요. 저나 어머니는 낚시에는 워낙 재미를 못 붙였기도 하고 또 부자지간 둘이서 오붓한 시간 보낸다고 했고요. 1박 2일로 경상도에 고기 많이 잡힌다는 낚시 포인트로 여행해 간 아버지와 동생은 종종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잘 놀고 있다고, 그리고 밤에는 둘 다 술에 취한 목소리로 갖가지 취중 진담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못해서 미안하다느니 그래도 옆에 있어줘서 고맙다. 다시 태어나도 엄마 아들이고 싶다. 뭐 그런 술김에 이야기할 수 있는 얘기요. 어머니는 지금도 그때 그 전화통화를 녹음해서 간직하지 못한 걸 정말 아쉬워하세요. 저도 밤에 술에 취한 동생이 제게 전화를 걸어서 누나 어렸을 때 누나 말 뒤지게 안 듣고 말 대답해서 미안하다고 했던 걸 미처 녹음해 두지 못한 걸 여즈 두고두고 후회를 하고 있고요. 그때는 그 통화가 마지막 통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 다음날 아버지와 동생이 돌아오기로 한 날 밤 어머니께서 제게 전화를 하셨어요. 아버지와 정수가 오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사실 그 말을 들은 후에는 기억이 없어요. 제가 그 전화를 근무 중에 받았었는데 그대로 기절을 했었거든요. 간호사로 오래 일했지만 제가 그렇게 까무룩하고 쓰러진 건 정말 처음이었죠. 눈을 뜨니 익숙한 풍경이 저를 반겼어요. 제가 일하는 병원의 침대였는데 제 손등에는 수액이 꽂혀 있고 그리고 제 옆에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께서 계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상황 파악이 안 돼서 내가 왜 쓰러졌는지, 뭐 하다 쓰러졌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울리는 아픈 머리를 부여잡고 시부모님께 말했습니다. 저, 저 왜 쓰러졌어요? 그리고 왜 병원에서 어머님하고 아버님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제가 전화를 받은 것 같은데 혹시 저희 어머니한테 연락 안 왔었어요? 제가 어떻게든 쓰러지기 전 기억을 더듬어 보려고 하고 있는데 그때 제 뺨을 감싸 안으시고 우는 시어머니 얼굴을 보고 말았습니다. 아, 지금 내 머릿속에서 맴도는 그 기억이 아버지하고 정수가 오다가 차 사고가 났는데 그 자리에서 둘 다 저는 그대로 침대에 고개를 묻고 통곡을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그런 제 등을 껴안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영수가 너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돼. 너 너무 힘들고 아파서 다 놔버리고 싶은 거 잘 아는데 그래도 빨리 어머니 곁으로 가서 아버지랑 정수 잘 보내줘야지. 지금 윤수가 가 있긴 하다만 그래도 어머니한테는 하나뿐인 딸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나랑 가자. 어?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저희 아버지와 그리고 동생이 있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제가 쓰러져 있는 사이 남편이 힘없이 축 늘어진 어머니 곁을 지키고 있었죠. 근데 그때 한 가지 문제 때문에 남편이 애를 먹고 있더라고요. 바로 장기기증 문제였는데 저희 아버지와 동생은 오래전부터 장기기증자로 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어머니께서는 급작스런 사고 후 남편과 아들의 장기를 병원 측에서 수수로 가져간다고 하니 좀 놀라셨나 봐요. 두 사람이 장기기증자인 건 알고 있었지만 그날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모르셨을 테니 어머니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갔죠. 유족인 어머니께서 막상 반대를 한다니 병원 측에서도 바로 장기 적출 수술을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때 전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엄마, 엄마 마음은 너무 잘 아는데 그래도 아빠랑 정수가 원하던 거잖아요. 우리 빨리 수술하고 아빠랑 정수 잘 보내줘요. 어? 엄마, 영수가 엄마는 엄마는 엄만 이렇게 못 보내겠어. 영수가 엄마는 도저히 못하겠어. 제 팔을 붙들고 주저앉는 어머니를 보며 저도 주저앉고 싶었는데 그때 저희 시어머니께서 어머니 어깨를 감싸 안으시고 말하셨어요. 사부인, 사람 영혼은 신체에 붙들려 있는 게 아니랍디다. 육신의 일부분이 어디로 가든 그 사람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영혼이 함께하는 거라고요. 장기 기증을 한다 한들 사돈 어른이나 정수의 영혼이 어디로 나뉘는 게 아니고 사부인과 영숙이를 떠나는 게 아니니까 우리 부디 두 사람의 뜻을 이뤄줍시다. 네? 사돈 어른하고 정수가 이렇게 이루고 싶었던 일 들어주자고요. 어머니께서는 한동안 시어머니와 제 품에 안겨 우시다가 이내 병원 측에 수술 동의서를 작성해 전달을 하셨고 아버지는 네 사람에게 그리고 동생은 두 사람에게 새로운 생명을 선물하면서 저희와 이별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어머니께서는 저와 남편과 함께 살게 됐는데요. 남편이 먼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혼자 살게 된 어머니를 걱정해서 제게 먼저 제안했던 거였어요. 저도 그때 어머니께서 많이 힘들어하셔서 걱정이 많았는데 남편에게 너무 고마웠죠. 그래도 어머니께서는 저와 남편에게 짐이 되실까 처음에는 거절을 하셨는데 그때 남편이 그 당시 태어난 지 2년도 안 된 저희 둘째 얘기를 하면서 설득을 했어요. 장모님,
지연이 아직 2살도 채 안 됐잖아요. 근데 저도 일하고 이 사람도 바로 복직했는데 아무래도 다른 사람한테 지연이 맡기긴 좀 못 믿었는데 장모님께서 같이 살면서 봐주시면 저희야 너무 든든하죠. 그러니까 못난 사위랑 딸 살려준다 생각하시고 같이 살아요. 저희가 장모님께 뭐 청소나 빨래 이런 건 절대 안 맡길게요. 아, 요리는 제가 그래도 장모님 반찬을 일주일에 3번은 먹어야 힘이 나서 그것만 좀 부탁드릴게요. 남편은 워낙 그전에도 저와 시어머니 사이가 좋으니 그걸 질투하면서 당신이 우리 엄마 뺏어갔으니까 나는 장모님 뺏어가야겠다 하곤 했거든요. 그렇게 말한 만큼 저희 어머니께 참 든든하고 능글맞은 사위이기도 했고요. 어머니가 저와 남편에게 설득돼서 저희와 함께 살고부터는 남편은 우울증에 빠진 저희 어머니를 한 번이라도 더 웃기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했어요. 왜 김 같은 거 먹다가 이빨에 붙어서 이 하고 보여주는 장난 어렸을 때 참 많이 했잖아요. 남편은 종종 밥 반찬에 김이 나오면 다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나직한 목소리로 장모님 하고 부르더니 어머니가 고개를 들어 쳐다보면 이내 히 하고 웃으면서 김 때문에 까맣게 변한 본인의 일을 보여줬죠. 처음에는 웃지도 않고 그냥 그게 뭐냐고 지민이랑 지연이가 보고 아빠 창피하다고 한다고 하시던 어머니도 남편의 끈질긴 김 묻은 일을 보곤 피식하고 웃게 되셨어요. 그리고 제 옷 중에 품이 큰 원피스가 있는데 종종 아, 장모님, 아무래도 옷장에 옷이 잘못 들어온 것 같은데요? 라고 말을 하며 방에서 나오는데 세상에 그 원피스를 입고 있던 때도 있었습니다. 처음 그 모습을 본 어머니는 정말 놀라셔서 못 말리겠다는 웃음을 지으시며 남편에게 얼른 들어가서 갈아입으라고 하셨어요. 또 불면증이 있던 어머니가 종종 거실에 나와서 TV를 보시거나 식탁에서 소주 한 잔씩 하시는 걸 보면 남편은 지나치지 않고 새벽 몇 시든 옆에 앉아서 함께 TV를 보거나 술 친구를 해주곤 했죠. 남편이 매일 밤 잠에 들기 전에 제게 오늘은 장모님이 몇 번 웃으셨다. 오늘은 내가 말장난을 하니까 웃으시더라. 말장난을 더 연구해야겠다고 하는 걸 보면서 고맙고 또 미안했어요. 왜 그때 괜히 미안한 감정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행복하고 고마워만 해도 될 상황에서 이상하게 그냥 미안하더라고요. 사랑이란 감정이 타고 남은 자리에는 생각보다 더 잘해주지 못한 쟤만 남는다고 하던데 그냥 남편이 제게 해준 만큼 제가 못해줘서 그랬나 보다 싶어요. 남편은 그렇게 어머니나 제게 없어서는 안 될 정말 너무나 소중한 존재였고 또 저희 2사람을 소중한 존재로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랬기에 그런 남편의 죽음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생각만 해도 저를 그저 목이 메이게 했습니다. 아버지와 동생이 죽고 4년 뒤 일하는 화학 공장에 있는 기계가 누수가 되면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고 그 현장에 있었던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숨을 거둔 남편의 몸에는 그 당시 폭발이 얼마나 참혹했는지 알 수 있는 끔찍한 화상 상처가 남아 있었죠. 이제 와서 보면 제 인생도 참 기구했네요. 가족복은 참 차고 넘치긴 했지만 원망스런 하늘은 제 사랑하는 사람을 너무나도 빨리 제게서 빼앗아 갔으니까요. 그래도 아버지와 동생이 가고 난 뒤에는 저도 많이 강해졌는지 남편의 부고에 쓰러지진 않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쓰러지셨죠. 남편과 어머니는 함께 살면서 그전보다 더 가까워졌고 남편이 죽은 동생 자리를 채워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거든요. 어머니와 동생은 동물을 정말 좋아해서 동생이 살아있었을 때 둘이서 종종 유기견 센터에 가서 청소 봉사를 하곤 했어요. 근데 동생이 죽은 후에는 남편이 어머니를 모시고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오곤 했고요. 그러니 어머니께서 충격에 쓰러지신 것도 무리는 아니었죠. 저도 간신히 버티고 있었지만 입관식에서 온몸에 붕대를 감은 남편을 마주했을 때는 정신을 놓을 뻔했습니다. 가족들이 마치 잠에 든 것처럼 눈을 감은 남편에게 한마디씩 작별 인사를 할 때 저는 뒤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냥 거기서 작별 인사를 하면
정말 이걸로 끝인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입도 못 대고 있었는데 누군가 뒤에서 제 등허리를 아주 조심스런 손길로 미는 겁니다. 뒤돌아보니 그곳에는 늘 그랬듯 시어머니께서 계셨죠. 그때 그 총결인 시어머니의 눈빛이 20여 년이 넘게 지난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남편을 잃은 저보다도 시어머니께서는 자식을 끔찍한 사고로 잃으신 건데 어쩜 그리 하셨을까 지금도 생각해요. 시어머니는 그렇게 가만히 저를 쳐다보셨고 저는 그제야 누워있는 남편 앞으로 가서 작별 인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내가 정말 많이 사랑해.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하고 사랑해, 여보. 정말 할 말이 차고 넘칠 정도로 많았을 텐데 왜 막상 그 순간 그냥 사랑한다, 미안하다라는 말밖에 생각이 안 났을까요? 왜 그 말밖엔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남편을 보냈습니다. 제 유일한 사랑이자 내 아이들의 아빠를 말이죠. 하지만 고비는 이게 끝이 아니었네요. 솔직히 저는 이때 남편이 죽은 후에도 변하지 않고 시댁 식구들과 교류를 하면서 남편의 죽음 이전보다 더 애틋한 사이로 서로 보듬으면서 살 줄 알았어요. 실제로도 남편은 떠났지만 시부모님과 시누이가 있으니까 걱정할 거 없다고 생각을 했고요. 남편의 산재, 사망보험금보다도 몇십 배는 더 든든했던 게 시댁 식구들의 존재, 특히나 시어머니의 존재였으니까요. 근데 남편의 죽음 이후 시어머니께서는 저와의 이별을 생각해 두셨더군요. 남편이 죽고 석 달 정도 뒤에 애들을 데리고 놀러 간 시댁에 박스들이 쌓여 있는 게 보였어요. 처음에는 겨울옷을 정리하시나 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아버님, 여기 있는 짐들은 다 뭐예요? 아, 이거 이삿짐이야, 이삿짐. 아니, 이게 무슨 소릴까요? 석 달 내내 시부모님도 시누이도 제게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갑자기 이삿짐을 싸기 시작했다고요? 묘한 서운함과 뭔가 동시에 불안하기까지 해서 갑자기 무슨 이사냐고, 언제 가시냐고, 어디로 가시냐고 질문을 퍼부으니 시아버지께서는 좀 난처한 표정으로 그러시더군요. 이 얘기는 시어머니와 하라고 말이죠. 의아하긴 하지만 워낙 각종 집안일은 시어머니와 말을 많이 해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께 따로 말을 했어요. 괜히 서운한 내색도 비쳤고요. 어머님, 어떻게 저한테 이사 간다고 말 한마디를 안 해주셨어요? 저 진짜 서운해요. 혹시 제가 애들 데리고 따라간다고 할까봐 성가셔서 그러신 건 아니죠? 요새 어머님 보러 자주 오긴 했지만 점점 나아질 거예요. 그냥 어머님 뵈면 그 사람 기억도 많이 나서 그랬어요. 저는 그때 뭐 정신이 없어서 말 못했다. 서운할 게 뭐 있냐. 어차피 이사에서도 계속 얼굴 볼 텐데 라는 시어머니의 말씀을 기대했습니다. 근데 평소보다 가라앉은 표정의 시어머니께 나온 말은 제 심장을 떨어뜨려 놨습니다. 그래서 너한테 말 안 하고 가려고 했던 거야. 네가 우리 식구들 보면 윤석이 생각 많이 하니까 너 계속 우리랑 만나면서 윤석이 그림자 못 벗어나면 어쩌려고 그러니? 네? 아니 어머님, 그런 말이 어딨어요. 그 사람 생각 많이 하는 게 옛날 그림자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하고 정수 보내고 어떻게든 살았던 것처럼 사는 거죠. 그래, 그것도 맞는 말인데 영수가, 난 이제 마흔도 안 된 네가 죽은 남편 생각에 그 가족이랑 계속 연락하고 만나면서 살면서 네 젊음 낭비하는 걸 원하지 않아. 너 솔직히 말해봐라. 너 윤정이한테 우리 고향으로 간다는 거 듣고 거기 병원 알아봤다며. 아차 싶더라고요. 시어머니를 만나기 전에 시누이에게 시부모님이 고향으로 다시 간다는 얘기를 듣고 실제로 그 지역에 제가 일할 만한 병원을 알아본 게 사실이었거든요. 그리고 시누이에게도 만약 제가 시부모님을 따라서 이사를 한다고 하면 혹시나 반대를 하실까라고 물어보기도 했고요.
물론 100% 시부모님을 따라갈 생각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아예 마음에도 없는 생각은 아니었어요. 허를 찔려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그때 시어머니께서 안방에 있는 서랍장에서 봉투를 꺼내 제게 내미시며 이러시더군요. 9천만 원이야. 내 아들이 못해주니 나라도 너랑 지민이랑 지연이 살 길 만들어줘야지. 마음 같아서는 정말 더 주고 싶은데 우리 이사 비용하고 빼니까 이것밖에 안 남더라. 영수가 너도 내가 널 미워해서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 너무 잘 알 거야. 오히려 널 정말 내 친자식처럼 사랑하고 아껴서 네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 출발해서 잘 살았으면 해서 이러는 거야. 네 성격에 나나 네 시아버지가 눈에 보이면 분명 네 앞에 좋은 사람 나타나도 괜히 우리한테 미안해서 그 사람 못 붙잡을 거야. 내가 널 모르니? 그러니까 영수가 우리 이제 각자 행복하자. 각자 안 보이는 곳에서 서로의 행복 기도해주면서 그렇게 살아. 아마 윤수도 내가 이러는 걸 바랄 거다. 시어머니의 말씀은 이해는 갔지만 납득은 되지 않았어요. 아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얼마나 지났다고 이제 내 가족인 시부모님과 시누이를 잃나 싶어서 무섭기까지 하더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단단히 마음을 먹으셨는지 단호하셨고 시아버지와 시누이도 그 뜻을 받아 저를 밀어내기 시작했어요. 제가 시어머니께서 주신 돈을 받지 않자 시누이가 돈을 들고 저를 찾아오기까지 했고요. 시누이는 어머니께서 그리 마음을 먹었으니 아마 오빠가 살아 돌아오지 않는 이상 바꾸지 않을 거라고. 아마 이 돈 안 받으면 어머니께서 죽은 아들 볼 낯이 없을 것 같다고 하셨다고 제발 받아달라고 했어요. 끝내 저는 그 돈을 받았고 시부모님은 정말 제게 주소 하나 안 남겨주시고 떠나셨어요. 심지어 작별 인사도 안 해주셨습니다. 마치 마지막 남은 정을 한 번에 때려는 것처럼 저를 버리고 가셨어요. 그때는 정말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미련을 못 버려서 두 분이 이사간 집을 찾으려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어요. 그때 제게 왜 주소를 알려주지 못하는 이유를 말하며 시누이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니, 사실 언니도 엄마랑 아빠 보면서 오빠 생각했던 것처럼 엄마랑 아빠도 언니 보면 저절로 오빠 생각이 나서 힘드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가 이해 좀 해줘요. 물론 언니하고 지민이랑 지연이 미래를 위해서 힘든 결정을 하신 것도 있지만 그만큼 엄마 아빠 본인들이 살려고 내린 결정이니까 그냥 받아들여 주세요. 그 말을 듣고 시부모님이 이사를 가신 집 주소 찾는 걸 포기했어요. 그냥 할 수가 없더라고요. 힘들고 외롭고 서운한 감정보다도 시부모님께서 자식을 잃었다는 고통스러운 기억을 잊고 행복하셨으면 했거든요. 원래 진정한 효도는 부모가 안 보이는 곳에서도 탈 없이 행복한 인생을 사는 거라고 하니 저도 시부모님께 그리고 애들을 제게 맡기고 잠든 남편을 위해서 잘 살기 위해 노력을 했어요. 다른 건 없고 그저 남은 가족인 애들과 저희 어머니와 함께 열심히 매 순간을 노력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어느덧 저는 경력 10여 년 차 베테랑 간호사가 되어 있었고 첫째 딸은 7급 공무원이 됐고 둘째 딸은 미대 졸업을 앞두고 있었죠. 정말 훗날 남편을 만났을 때 전혀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딸들을 훌륭하게 키워냈다고 자부할 수 있었어요. 시댁과 모르는 사이처럼 지내면서도 제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게 그 이후 뭘 하든 이 정도면 어머님이 또는 아버님이 좋아하셨을까? 만족하셨을까라는 생각을 늘상 해왔거든요. 그래도 그런 생각 덕분에 뭐든 해낼 수 있기도 했고요. 그리고 어느덧 제가 50이 넘고 생각해보면 처음 만났던 때 시어머니와 동년배의 나이가 됐을 때였어요. 그 당시 저는 지방에 있는 한 호스피스 병원에 수간호사로 일하고 있었죠. 사실 저는 그 병원으로 옮길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그 전 병원에서 한 의사와 사이가 나빠지면서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난다는 생각으로 이직을 하게 된 거죠. 그 전 병원이 연봉도 대우도 여러모로 좋아서 제가 은퇴를 하기 전까지는 그곳에서 뼈를 묻고 싶었는데 정말 사람 하나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나올 수밖에 없었네요. 경험이 많더라도 그래도 나이가 있던 터라 이직이 쉽진 않았는데 다행히 그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길 수 있었고요. 어렵게 찾은 직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등 떠밀려 나왔다는 생각에 이직하고 10개월 정도 흘렀을 때도 적응을 못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정말 하늘이 내려주신, 아니 먼저 떠난 제 남편이 제게 주고 간 선물과도 같은 기회나 다름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새로 입원하는 환자들이 들어오면 제 아래 직원들이 검사 결과지와 이전에 입원했던 병원 소견서 등을 정리해서 리스트를 만들어주는데 그 리스트에 있는 환자분의 성함이나 몸 상태를 눈으로는 대충 외우지만 직접 만나기 전까지는 환자분의 성함을 정확히 외우지는 못해요. 저도 사람이고 또 나이가 있다 보니 더 그랬죠. 그러다가 하루는 한 주치의 선생님 앞으로 새로 배정된 환자분 검사 기록지를 보는데 여느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는 환자들과 같이 췌장암 말기에 호흡기에도 종양이 퍼져서 폐쇄성 호흡기 질환도 있더라고요. 나이도 80이 넘으셔서 최대한 여기서 편안한 마지막을 보내셨으면 좋겠다고 속으로 기도를 하는데 이름이 낯이 익더라고요. 김문희. 사실 어르신들 성함들 중에는 흔한 이름이긴 하죠. 근데 다른 서류에 적힌 보호자의 이름에 떡하니 강윤정이란 이름이 찍혀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제 시누이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숨이 가빠오더라고요. 마치 고지를 눈앞에 둔 등산객처럼 뭔지 모를 벅차오름도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지혜 씨, 여기 이승철 선생님 앞으로 배정된 김문희 환자분 혹시 입실하셨어요? 네? 아, 잠시만요. 네, 어제 아침에 수속 마치셨어요. 따님이랑 같이 오셨던데요? 저는 다른 간호사의 말에 바로 입원한 병실 호수를 검색하고 나서 바로 그 병실로 찾아갔습니다. 그 병실로 빠르게 걷는 동안 정말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했어요. 아, 내가 어머님이 많이 보고 싶긴 하나 보다. 이름만 같다고 바로 병실로 가고 있는 게 혹시 어머님이 아니면 그때 느낄 허무함은 어쩌나 걱정도 하고, 아니, 오히려 어머님이라면 여기 오실 정도로 편찮으신 거라는 생각에 심장이 철렁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어쩌면 이게 다시 시어머니께 다시 연락을 할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란 생각도 하면서 병실에 도착을 했는데 병실 문을 잡고 열 때 손바닥이 차가울 정도로 땀이 많이 나 있더라고요. 마른 침을 몇 번을 삼키고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아직도 기억이 나요. 20년이 지났지만 저는 단번에 알아봤어요. 병실에 있는 4개의 침대 중 왼쪽 창가 쪽에 저희 시어머니가, 제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시어머니가 고요하게 누워서 창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누구니? 윤정이 왔니? 제가 가까이 다가가니 침침한 눈을 몇 번 끔뻑이신 시어머니께서 저를 시누이로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전보다 너무나 마르고 기력이라곤 하나 없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목이 메어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의 그 총기 있는 눈빛만큼은 달라지지 않아서 더 저를 목매이게 했어요. 그리고 이내 시어머니께서는 그 총기 어린 눈으로 가만히 저를 보시더니 갑자기 앙상하게 마른 팔을 뻗어서 제게 내미시는 게 아니겠어요? 마치 당장 손을 잡으라는 것처럼요. 저는 홀린 것처럼 느린 걸음으로 다가가 메마른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고 어떻게 이렇게 뼈밖에 안 남은 손에서 이런 힘이 나오나 싶을 정도로 시어머니는 제 손을 꽉 잡으시며 정말, 정말 아이처럼 웃으셨어요. 그리고 말하셨죠. 우리 선생님, 일 잘하고 있네. 잘 됐다. 잘 됐어. 저의 새 출발을 위해 저를 잘라내셨던 시어머니께서는 20년 만에 재회를 하는 순간에도 제가 끝까지 일을 놓지 않고 열심히 산다는 걸 눈으로 확인하신 걸 기뻐하셨습니다. 왜 사람이 늙으면 늙을수록 아이의 얼굴로 돌아간다고 하잖아요.
만약 시어머니가 어린 아이였다면 이런 얼굴이 아니었을까 싶을 정도로 해맑고 천진난만한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전 그 얼굴을 마주하고 주저앉아 울었고요. 어, 어머님이 왜 여기 계세요? 왜? 절 그렇게 보내셨으면 보란 듯이 건강하셨어야지. 왜 여기 오셨냐고요. 어, 어찌나 울었는지 아마 남편을 보내고 나서 그렇게 운 건 처음이었을 거예요. 제가 원망 섞인 말을 하며 우니까 시어머니께서는 그래도 여기 와서 우리 영숙이 얼굴도 보내. 영숙아, 일어나 봐라. 가기 전에 네 얼굴 좀 원 없이 보자. 라고 하셨어요. 제가 눈물 콧물 범벅된 얼굴을 들어 시어머니에 가까이 다가가니 시어머니는 본인이 입고 있던 내복 소매자락으로 제 얼굴을 닦아주시며 말씀하셨죠. 우리 영숙이는 아직도 곱네. 아직도 새색시 때 그대로야. 그때 제 나이가 제가 남편과 막 결혼했을 당시 시어머니의 나이나 다름없었는데 시어머니의 눈에는 저는 그저 막 결혼한 새색시나 다름이 없었나 봅니다. 나중에 간병을 위해 온 시누이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옆에 붙어 있던 저를 처음에는 아예 못 알아보다가 제가 먼저 인사를 하니까 그제야 눈이 휘둥그레져서 놀라더라고요. 어? 어떻게 언니가 여기 있어요? 그 대학병원에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러게나 말이에요. 나도 작년에 여기로 옮겼어요. 근데 어머님은 어떻게 된 거예요? 언제부터 저렇게 아프셨어요? 아버님은요? 시누이는 제게 그간 있었던 일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줬는데 시아버지께서는 8년 전 돌아가셨고 그 후 시어머니께서 많이 힘들어 하시다가 아예 세상과 단절된 생활을 하셨고 그 후 건강도 악화됐는데 반년 전 췌장암이라는 걸 알고 난 후에 항암 치료를 받으셨는데도 차도가 없어서 시어머니께서 스스로 치료를 그만두고 호스피스에서 천천히 임종을 기다리겠다고 하셨다고 하네요. 아직도 저를 보고 저렇게 밝게 웃고 눈빛을 반짝거리는 시어머니께서 임종을 앞두셨다니 믿어지지도 아니 믿을 수도 없는 말이었네요. 저는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이게 남편이 제게 주는 기회 아니면 마지막 부탁일 수 있겠다고요. 임종을 앞둔 시어머니를 본인 대신 돌봐달라고 하늘에 있는 남편이 저를 이 병원에 보내고 시어머니를 이 병원에 보냈을 수 있겠다라고요. 그게 아니라면 솔직히 제가 시어머니를 이렇게 마주하게 될 확률이 세상에 얼마나 될까 싶기도 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눈을 감기 직전까지 최대한 편안하시고 또 가족의 사랑을 느끼시다가 눈을 감을 수 있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시어머니께 남은 며느리 된 도리를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시어머니께선 제 보살핌을 받는 걸 처음에는 거절하셨어요. 시누이에게 다른 간호사를 데리고 오라고 하셨거든요. 시누이가 시어머니께 이유를 물으니 시어머니는 안 그래도 힘든 저를 본인까지 보게 해서 더 힘들게 하고 싶지 않다고 하셨고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께 말했죠. 어머님, 저 이제 웬만한 일로 안 힘들어요. 어머님이 저 하고 싶은 일 실컷 하라고 보내주셔서 지금까지 열심히 일하면서 잔뼈 굵게 키웠거든요. 그러니까 걱정 마세요. 저 이제 어머님이 아무리 저 딴 데 보내신다고 해도 절대 안 가요. 끝까지 어머님 곁 아가씨랑 같이 지킬 테니까 조금이라도 더 제 얼굴 보고 제 목소리 듣다가 그러다가 가세요. 네? 눈물이 섞인 제 말에 시어머니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전 그 후에 매 순간이 마지막 순간인 것처럼 시어머니를 모셨고요. 근무 시간 중 틈틈이 시어머니를 보러 병실에 갔고요. 휴식 시간에도 어김없이 시어머니를 뵈러 갔어요. 쉬는 날에는 시누이를 쉬게 하고 또 병원에 출근을 해서 하루 종일 시어머니와 함께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호흡기 문제도 심해서 기침을 심하게 하시고 조금만 말해도 쉽게 지쳐 하셨는데 제게 말을 하시다가 기침을 심하게 하시기 시작하면 저는 가만히 시어머니 호흡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럼 기침을 멈춘 시어머니가 한숨 돌리시다가 저를 바라보고 해맑게 웃으셨죠. 마치 봤지? 나 아직 괜찮지?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정말 제가 아직도 경력이 얼마 안 된 간호사처럼 보이셨는지 제게 "여기서 누가 안 괴롭혀? 다른 환자들이 힘들게 안 해?" 라고 꼭 물어보셨어요. 그럼 제가 웃으면서 "왜요? 누가 저 괴롭히면 어머님이 가서 또 혼내주실 거예요?" 라고 했는데 제 말에 시어머니는 당장이라도 병상에서 일어나실 것처럼 "당연히 우리 영숙이 내가 지켜줘야지." 라고 말씀하시며 마른 손가락에 힘을 줘 주먹을 쥐어 보이셨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다시 보시고 눈물을 보이지 않으셨는데 제 딸들이 시어머니를 뵙기 위해 면을 왔을 때는 서럽게 우셨어요. 그도 그럴 것이 딸 둘 다 남편 판박이었거든요. 아마 죽은 아들이 살아온 것 같아서 가슴이 벅차셨을 거예요. 하루는 제가 퇴근 전에 시어머니를 뵙고 가려고 병실에 들렸는데 시어머니께서 정말 깊게 잠에 드신 거예요. 마치 안 깨어나실 것처럼 말이죠. 20년차 간호사가 환자가 잠을 자는 건지 숨을 거둔 건지 확인할 생각은 못하고 시어머니께서 너무 고요히 잠들어 계신 모습에 겁을 먹어버린 겁니다. 제가 정말 조심스럽게 어머님이라고 부르면서 시어머니 가슴팍을 살짝 흔들었는데 다행히 한 5초 뒤에 시어머니가 눈을 슬며시 뜨시면서 저를 바라보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갑자기 깬 잠에 비몽사몽한 표정이셨는데 이내 가까이 와 있는 제 얼굴에서 뭘 읽으신 건지 제 손등을 툭툭 두들기시며 말씀하셨어요. "아직 안 간다. 우리 영숙이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가." 며칠 뒤 제가 직접 시어머니 머리를 드라이 샴푸로 감겨드린 뒤 뜨거운 물에 적신 수건으로 닦아드릴 때였어요. 시어머니께서 제 얼굴을 빤히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영수가 내가 밉지는 않니?" "네? 아니, 왜 제가 어머님을 미워해요? 어머님 저한테 미움받을 짓 하셨어요?" "내가 널 밀어냈잖니. 이제 얼굴 보고 살지 말라고." "맞아요, 어머니. 그때는 어머님이 정말 믿고 어머님 정말 원망했는데 나중에는 왜 어머님이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알았어요. 그리고 저도 만약 며느리가 있었으면 그랬을 것 같기도 했고요."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말하는 저를 보고 시어머니는 크게 한숨을 쉬시더니 한참 뒤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 그렇게 보내고 혹시 네가 날 평생 미워할까 봐 좀 무서웠어. 너한테 미움받으면 정말 내가 괴로울 것 같더라. 걱정 마세요. 제가 어머님 미워할 일 절대 없으니까. 정말 어머님이 뭘 하시든 안 미워할 거예요." 그렇게 매 순간을 마지막인 것처럼 저와 시어머니는 일상적인 추억을 만들었어요. 제가 시어머니와 함께 있다가 시어머니께서 저를 보고 웃는 그 얼굴이 너무 귀엽고 예뻐서 사진을 찍었는데 시어머니께서 그 사진을 보더니 마음에 든다고 그걸 영정사진으로 쓰겠다고도 하셨어요. 또 뜨거운 물을 받아와 시어머니 발을 닦여드리고 같이 식사를 하고 손을 잡고 가만히 이야기를 하고 내리는 눈을 함께 보고 같이 TV를 보면서요. 그리고 작년 겨울에 시어머니께서는 제 품 안에서 잠드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아예 말을 못하실 정도로 호흡기에 문제가 왔는데 눈을 감는 그 순간에도 말을 못하시고 쌕쌕 숨을 내뱉으시면서 입모양으로만 말씀하셨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숨이 넘어가는 와중에도 어떻게든 입을 움직여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고 고맙다.
제가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작별 인사와 같은 말이었어요. 저도 숨을 헐떡거리는 시어머니 이마에 제 이마를 붙이고 어머님 마음 다 알아요.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저도 죄송하고 또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해요, 어머님. 이라고 속삭였는데 이미 그때 시어머니께서는 제 목소리가 안 들리셨나 봐요. 하지만 그 순간 시어머니께서 제 마음을 이미 알고 있다는 건 저도 알 수 있었어요. 제 눈과 시어머니의 총기가 흐르는 눈이 마주쳤을 때 그때 그 눈빛에서 알 수 있었거든요. 저는 이미 숨을 거둔 시어머니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눈 감기 전 제가 늘 우는 얼굴만 보시면 속상해 하실 것 같아서 꾹 참았던 눈물을 다 쏟아낸 거였어요. 어머님, 어머님, 정말 사랑해요. 정말 너무 사랑해요. 라고 하면서 오열을 했죠. 27일, 시어머니께서 제가 일하는 호스피스 병원에 입원하시고 보낸 날입니다. 이별을 준비하기엔 잔인할 만큼 짧은 날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제게 온 짧은 기회도 너무나 감사하고 소중했어요. 어쩔 수 없이 서로의 행복을 위해 떨어져 살던 시간을 조금이나마 메꾸고 또 시어머니께 작별 인사를 할 수 있었으니까요. 시어머니의 장례식에서 정말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제가 찍은 시어머니의 사진을 영정사진으로 사용했는데 장례식 내내 저는 시어머니께서 저를 보고 웃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네요. 제가 뭘 하든 시어머니는 저를 그렇게 웃는 얼굴로 바라보셨는데 아마 앞으로도 힘든 순간이 오면 시어머니께서 나를 보고 웃고 계시다는 걸 마음속에 그리며 살아갈 것 같아요. 제 사연을 여러분께 보내면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부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게 소중한 사람과 함께하는 이 순간을 어쩌면 이 순간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보내셨으면 해요. 그런 생각을 하면 이 사람이 본의 아니게 내게 한 실수와 종종 의미 없이 나누는 다툼도 조금 더 너그러이 넘어갈 수 있고 또 정말 그 이별의 순간이 와도 후회를 덜 할 수 있으니까요. 어차피 필연적으로 정해진 이별 앞에서 이게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매 순간을 사랑하는 사람과 조금 더 값지게 만드셨으면 해요.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매 순간을 소중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